치주 질환은 노화가 아닌 습관 때문입니다. 70세 박할머니가 사과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안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단순한 잇몸 출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당뇨와 심장병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의 신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잇몸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질병의 정체는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1. 시니어 70%가 겪는 잇몸병.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7명이 치주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제가 최근에 만난 72세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30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실하게 양치질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양치할 때마다 붉은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나이 드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몇 달 후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잇몸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미 잇몸뼈까지 손상된 중증 치주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주질환이 시니어들에게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치주질환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과 관리 부족이 누적된 결과예요. 실제로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구강 관리를 받은 80세 노인들의 치아 보존율이 8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연령대의 치아 보존율은 50%도 안 돼요. 이 차이는 바로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과 관리 방법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치주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당뇨,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69세 이모님의 경우를 보면 처음엔 단순한 잇몸 붓기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당뇨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 선생님이 구강 검진을 권했을 때 이미 치주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다행히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나서 당뇨 수치도 함께 개선되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렇다면 왜 시니어들이 치주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자정작용이 떨어집니다. 둘째, 면역력 저하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요. 셋째, 복용하는 약물들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이나 어깨의 관절염으로 인해 올바른 칫솔질이 어려워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90세까지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치주질환 초기 증상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치주질환 초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넘어가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78세 최할머니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6개월 전부터 양치할 때 가끔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눈치챌 정도였죠. 그제서야 치과에 가보니 이미 잇몸 깊숙이 세균이 자리 잡아 잇몸뼈까지 녹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치주질환의 무서운 점은 바로 소리 없는 진행이에요. 충치처럼 갑자기 아픈 것도 아니고 감기처럼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려 나가죠. 초기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잇몸 출혈이 있어요. 양치질할 때, 사과나 배 같은 단단한 과일을 먹을 때, 심지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에 피가 묻어 있는 경우도 있죠. 많은 분들이 조금 세게 닦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건강한 잇몸은 웬만해서는 피가 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잇몸이 붓고 빨갛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잇몸 색깔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건강한 잇몸은 연한 분홍색이에요. 만약 진한 빨간색이나 보라색을 띈다면 이미 염증이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는 구취입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잇몸 속 깊은 곳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63세 박아저씨는 손자가 할아버지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라고 말해서 치과에 갔다가 치주 질환을 발견하셨어요. 네 번째는 잇몸이 내려앉는 증상이에요. 이를 보시면 예전보다 길어 보이거나 입뿌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잇몸이 후퇴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봐야 해요. 다섯 번째로 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주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 빠지게 되죠. 75세 정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양치하다가 앞니가 툭 빠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초기 증상들을 무시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손상된 잇몸뼈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지만 늦어지면 이미 잃어버린 것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치료 비용과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초기에는 간단한 스케일링과 올바른 양치법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진행되면 잇몸 수술, 뼈 이식, 임플란트까지 필요할 수 있어요. 비용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늘어나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치주 질환균이 혈류를 타고 심장, 뇌, 폐 등으로 이동하면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3. 잇몸 출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피가 조금 나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잇몸 출혈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명확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6세 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년 전부터 양치할 때마다 칫솔에 피가 묻어나왔어요. 처음엔 칫솔모가 너무 딱딱해서 그런가 하고 부드러운 칫솔로 바꿔보셨죠. 그래도 계속 피가 나니까 이번엔 너무 세게 닦아서 그런가 하고 살살 닦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피가 묻어 있고 밥을 먹을 때도 가끔 피 맛이 났어요. 그런데도 별일 아니겠지 하고 1년을 더 버티셨습니다. 결국 손자 결혼식에서 사진을 찍는데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부끄러워 병원에 가셨어요. 그때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등도 치주염으로 이미 잇몸뼈의 30%가 손실된 상태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1년만 더 늦었다면 이 앞니들은 모두 뽑아야 했을 겁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잇몸 출혈이 위험한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입안에는 수백 가지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침이나 면역 체계가 이들을 통제하죠. 하지만 잇몸에 상처가 생기고 출혈이 시작되면 이 상처를 통해 나쁜 세균들이 혈관으로 직접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은 치주 질환의 주범인데 이 녀석이 혈관에 들어가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켜요. 이것이 바로 동맥 경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병 환자의 동맥에서 이 치주 질환균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잇몸 출혈의 진행 단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1단계는 양치질할 때만 가끔 피가 나는 정도예요. 이때는 올바른 양치법과 스케일링만으로도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2단계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도 피가 나기 시작해요. 사과, 배, 단무지 같은 것들 말이죠. 3단계가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 피맛이 나거나 베개에 피가 묻어납니다. 4단계는 정말 위험해요. 가만히 있어도 잇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이미 잇몸 깊숙한 곳까지 염증이 퍼진 상태로 즉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71세 송할아버지는 4단계까지 방치하셨다가 결국 아래 앞니 4개를 모두 잃으셨어요.
하루 종일 입안이 비릿비릿하고 말할 때마다 침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그때까지도 조금만 더 참자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더라고요라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잇몸 출혈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신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뇨가 있으면 잇몸 출혈이 더 자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혈액응고 장애나 혈액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특정 약물의 부작용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즉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양치질 방법을 점검해 보세요. 너무 세게 닿거나 오래된 칫솔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둘째, 일주일 이내에 치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단순한 잇몸염인지 아니면 치주질환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억하세요. 잇몸 출혈은 여러분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단순한 잇몸 문제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어요. 4.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한 잇몸 관리. 나는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질하는데 왜 잇몸병이 생겼지? 이런 의문을 가지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성실하게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도 치주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칫솔이 닿을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74세 윤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하셨어요. 심지어 점심 식사 후에도 꼭 양치를 하는 모범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정기 검진에서 잇몸 깊숙한 곳에 3mm 깊이의 치주낭이 발견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아무리 성실하게 양치질을 해도 칫솔모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1에서 2mm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쌓인 세균과 치석은 일반적인 칫솔질로는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셨죠. 우리 입안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치은열구라는 작은 틈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1에서 2mm 정도의 얕은 홈인데 세균이 침투하면서 염증이 생기면 이 틈이 점점 깊어져서 치주낭이 됩니다. 문제는 이 치주낭 안쪽에 산소가 없다는 점이에요. 현기성 세균들이 서식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죠. 이 세균들은 독성이 강해서 잇몸 조직을 파괴하고 심지어 뼈까지 녹여버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칫솔질 방법부터 바꿔야 해요.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좌우로 힘차게 닦는 횡마법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대신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 경계선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회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칫솔모의 선택도 중요해요. 너무 딱딱한 칫솔모는 잇몸을 상처내고 너무 부드러우면 치태 제거 효과가 떨어져요. 중간 정도의 탄력 있는 칫솔모를 선택하시고 3개월마다 교체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칫솔질을 해도 치간 부위는 한계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치간 관리 도구들입니다. 치실,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등이 있죠. 치실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엔 서툴러도 연습하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67세 김할머니는 처음엔 손가락이 아파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2주 정도 연습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치실을 쓰고 나면 입안이 훨씬 깔끔해져요라고 하셨어요. 치간 칫솔은 치실보다 사용하기 쉬워서 시니어 분들에게 인기가 높아요. 치아 사이사이에 넣어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치실로도 제거하기 어려운 치태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구강 세정기는 물의 압력으로 치간과 잇몸 경계선을 청소하는 도구예요. 특히 손목 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 추천하는데 72세 이 할아버지는 관절염 때문에 치실 쓰기가 힘들었는데 구강 세정기 쓰고 나서 잇몸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글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은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서 시니어 분들에게는 무알코올 제품을 추천해요. 특히 자기 전에 가글을 사용하면 밤사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도구들을 매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보다는 매일 간단하게라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5. 치석은 잇몸뼈까지 녹일 수 있습니다. 치석을 단순히 이에 붙은 더러운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잇몸뼈를 파괴하는 무서운 파괴자입니다. 79세 조할머니의 실제 케이스를 보면 10년간 치석 제거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어요. 이가 아프지도 않고 밥도 잘 먹는데 뭐하러 병원에 가나 하는 생각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래 앞니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X-레이를 찍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잇몸뼈가 정상의 5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치석이 잇몸 아래 깊숙이 침투해서 10년간 조용히 뼈를 녹여왔던 거죠. 치석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치아 표면에 치태라는 끈적끈적한 세균막이 생겨요. 이 치태를 24시간 이내에 제거하지 않으면 침 속의 칼슘과 인이 달라붙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치석이에요. 처음 생긴 치석은 잇몸 위쪽에 있어서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누런색이나 갈색을 띠며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죠. 2단계에서는 스케일링으로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잇몸 아래쪽에 생기는 치석입니다. 이를 치은하 치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잇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해요. 게다가 이 치석은 검은색을 띠며 표면이 더욱 거칠어서 세균이 달라붙기 쉬워요. 치은하 치석이 무서운 이유는 독성 물질을 계속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잇몸 조직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잇몸과 치아를 연결하는 섬유질들을 파괴해요. 더 나아가 잇몸뼈까지 녹여버리는 무서운 과정이 진행됩니다. 68세 최 아저씨의 경우 치석 때문에 잇몸뼈가 심하게 손상되어 임플란트 시술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어요. 젊었을 때 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이렇게 큰 대가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죽 같은 것만 먹을 수 있어서 삶의 질이 정말 떨어졌어요 라고 하시며 후회하셨죠. 치석이 뼈를 녹이는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치석 속 세균들이 엔도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요. 이 독소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면 면역 세포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문제는 이 염증 반응 과정에서 뼈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함께 활성화된다는 점이에요. 결국 세균을 제거하려던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오히려 자신의 뼈를 파괴하는 역효과를 낳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치주질환이 자가면역 질환의 성격을 띠는 이유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한번 녹은 잇몸뼈는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최신 의학 기술로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치석 관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6개월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고 일상적인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우리 잇몸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6부 스케일링,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릴 차례입니다. 스케일링, 도대체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얼마 전 제가 만난 40대 직장인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3년 동안 스케일링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굳이? 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양치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칫솔이 너무 새었나? 하고 넘어갔는데 사흘 연속으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걱정이 된 김 씨가 치과에 갔더니 치과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렇게 치석이 쌓일 때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김 씨의 잇몸 아래쪽에는 3년 동안 쌓인 치석이 마치 작은 산맥처럼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치석들이 잇몸을 계속 자극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치석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은 막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두꺼워집니다. 마치 파이프에 녹이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치석은 일반 칫솔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돌처럼 단단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3에서 4개월마다 받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니코틴과 타르 성분이 치석 생성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임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치주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이예요. 50대 이후부터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자정작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에서 5개월 간격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 청소를 매일 하듯이 입안 청소도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을 받은 후 치아가 시려요, 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라고 걱정하세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마치 두꺼운 코트를 벗고 나면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치석이라는 나쁜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보통 1에서 2주 안에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씨의 경우 첫 번째 스케일링 후 2주 뒤에 다시 내원했어요. 그때 김 씨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6개월마다 꼭 올 거예요. 실제로 김 씨는 그 후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마지막으로 스케일링 받은 날짜를 떠올려 보세요. 6개월이 넘었다면 이미 여러분의 잇몸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칠부 치주 질환이 당뇨와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주 질환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온몸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2년 전 제가 취재한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55세 박모 씨는 평소 건강관리에 자신 있어 했던 분이었어요. 금연도 했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했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력도 없는데 말이에요. 담당 의사가 박 씨에게 특이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뇨와 잇몸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성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 염증성 물질들이 바로 문제예요. 이것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중증 치주질환 환자의 당뇨병 발생 위험은 일반인보다 2.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심장병입니다. 잇몸 염증으로 인한 세균과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심장까지 도달해요. 그러면 심장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마치 깨끗했던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막히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심각한 치주질환이 있는 남성의 심장병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49%나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49%라니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치주질환 환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2.8배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잇몸의 염증성 물질들이 뇌혈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씨의 경우 치주 치료를 받은 후 6개월 뒤 재검사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공복 혈당이 126mgdl에서 102mgdl로 떨어진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생활 습관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개선될 줄 몰랐다면서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임신 중 치주 질환이 있으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7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잇몸의 염증성 물질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치매와의 연관성도 밝혀지고 있어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뇌로 이동해서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입안의 작은 염증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이에요. 치주 질환은 단순히 치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마치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 댐의 균열이 결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말이죠. 8부 피해야 할 생활 습관 3가지. 자, 이제 여러분의 잇몸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습관들이니까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첫 번째, 흡연입니다. 제가 만난 45세 최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씨는 25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웠어요. 내 잇몸은 괜찮다고 늘 자신했죠. 왜냐하면 잇몸에서 피도 안 났고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미 잇몸뼈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최 씨는 억울했어요. 피도 안 나는데 왜요? 그때 의사가 해준 설명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흡연자는 혈관이 수축되어서 잇몸 출혈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병이 조용히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코틴은 잇몸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합니다. 마치 식물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흡연자의 치주 치료 성공률이 비흡연자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최 씨는 그날 치과에서 나오자마자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재검사에서 잇몸 상태가 놀랍도록 개선되었답니다. 진작 끊을 걸 그랬다는 게 최 씨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이갈이와 이 악물기입니다. 현대인의 60%가 겪고 있다는 이갈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흔한 증상이에요. 문제는 이갈이가 잇몸에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30대 회사원 이모 씨는 매일 밤 이를 갈았어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함께 자는 남편이 밤마다 끼익끼익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몇 달 후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아프고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났어요. 치과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갈이로 인한 과도한 압력이 잇몸과 치아 주변 조직을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의사는 밤에 마우스가드를 착용하고 낮에도 의식적으로 이를 악물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갈이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일반적인 씹는 힘의 10배에 달해요. 이런 강력한 힘이 밤새도록 지속되면 잇몸과 치아 뿌리 주변 조직이 견딜 수 없어요. 마치 망치로 계속 두드리는 것과 같거든요. 세 번째, 잘못된 칫솔질입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열심히 양치를 하는데도 잇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20대 대학생 김모 씨는 하루에 3번씩 5분간 양치를 했어요. 그런데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났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치과에 가서 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김 씨는 마치 바닥을 청소하듯이 강하게 옆으로 문지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딱딱한 칫솔모를 사용해서 잇몸을 계속 상처내고 있었던 거죠. 의사는 이건 칫솔질이 아니라 잇몸 학대라고 표현했어요. 올바른 칫솔질은 부드러운 칫솔모로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거예요. 절대로 강하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힘은 칫솔모가 살짝 구부러질 정도면 충분해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 혀 청소예요. 혀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면 잇몸으로 계속 세균이 이동해요. 혀클리너나 칫솔로 혀도 꼭 닦아주세요. 이 3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잇몸 건강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구부치주 건강을 지키는 식단과 영양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잇몸을 강하게 만드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비타민C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여러분, 괴혈병이라는 병 들어보셨죠? 18에서 19세기 선원들이 많이 걸렸던 병인데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지는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이 바로 비타민C 부족이었다는 거 아세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안 되면서 잇몸이 약해져요. 콜라겐은 잇몸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이거든요. 마치 건물의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60대 할머니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붓는 증상이 생겼어요. 치과에서 치주 치료를 받았는데도 잘 낫지 않더라고요. 그때 담당 의사가 식단을 물어봤어요.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매일 키위 한 개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과일이 잇몸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는데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잇몸 출혈이 줄어들고 붓기도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키위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C의 150%가 들어있어요. 오렌지,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도 훌륭한 비타민 C 공급원이에요.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오렌지보다 비타민 C가 3배나 많답니다.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이건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영양소예요. 잇몸 염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죠. 4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심한 잇몸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치료와 함께 매일 등 푸른 생선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3개월 후 잇몸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오메가3는 EPA와 DHA라는 성분이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요. 마치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생선 외에도 호두, 아마씨, 치아시드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잇몸에 정말 좋은 의외의 음식이 있어요. 바로 녹차예요. 일본 연구진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에 녹차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치주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녹차를 우린 물로 가글을 한 그룹과 일반 물로 가글을 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녹차 그룹의 잇몸 염증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또 하나 놀라운 음식은 요구르트예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는 입안의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좋은 세균을 늘려줘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 8주간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를 섭취한 그룹의 잇몸 출혈이 40%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탄산음료, 끈적한 사탕류는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치석 생성을 가속화시켜요. 특히 탄산음료는 산성이라서 치아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어요.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설탕이나 프림을 많이 넣으면 문제가 돼요. 가능하면 블랙커피로 드시고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서 자정작용이 활발해져요. 침은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치주 질환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치주 질환은 노화가 아닌 습관의 문제입니다. 70% 시니어가 겪고 있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에요.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잇몸 출혈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치석이 잇몸뼈까지 녹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치주 질환이 당뇨와 심장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안의 작은 염증이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요. 흡연, 이갈이, 잘못된 칫솔질 같은 나쁜 습관은 당장 고치시고 비타민C, 오메가3, 녹차, 요구르트 같은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것이에요. 치주 질환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만 한다면 평생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잇몸,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잇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에 간 날짜를 떠올려 보세요. 6개월이 넘었다면 내일 당장 치과 예약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거예요. 건강한 잇몸으로 평생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자신 있는 미소를 짓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